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네,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여기는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서스페 김PD입니다. 네, 이제 박 변호사님도 몇 번 노래를 듣더니 이제 적응을 하셨나 봐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목소리처럼 좋은 노래 저는 못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저 정도 목소리면 그 이병헌급이잖아요. 뭐 노래는 엄청 안 되는 것 같아. 이병헌 씨도 노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매일 매일 수상한 매일 그러니까 목소리는 되게 좋으신데 끼가 없어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아요. 네, 공평하게. 저 정도 목소리면 저는 자, 네. 민혁이 고만 허한 언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끼와 노래, 춤, 댄스 다 되는 개그우먼 허한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인자한 미소에 우리 백프로님. 뭐 하는 게 별로 연대 없습니다. 교수님. 고대를 버리고 연세대. 연대로 네. 고대랑 연대랑 동시에 좀 강의 들어왔다. 좀, 네, 해달라. 어디 갑니까? 그럼 돈 많은 주는. 고대생이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자본지사에서 3월 새학기 봄. 이제 봄 계획 같은 것들 뭐 있으신가요, 안나 씨? 다이어트 해야죠. 2025년 계획을 네. 좀 늦췄다. 2024년, 네. 2023년, 2022년 다 실패했던 계획을 2025년 봄에는 해야지 또 한번. 예. 아무도 왜? 아무도 리액션이 없어요. 진정성 없는 계획이 아니니까. 네. 몇 달은 가긴 하던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이어트가 네. 다시 요요가 오긴 하죠. 예. 저도 뭐 똑같아요. 그냥 패턴이 봄에 한두 달 그러다가 여름에는 더운데 그냥 먹자 이러다가 겨울 되면 또 먹어버리고. 맞아. 이제 옷이 두꺼워지면 또 먹고. 네. 오늘은 헬프미 특집입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시는 메일들이 많이 와요.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일이 많이 오는데 오늘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장녀인데요. 저는 2살 터울의 폭력적인 남동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동생에게 처음 맞았던 건 14년 전 중학생 때였습니다. 말다툼하고 냉장고 쪽으로 가는데 머리가 징 하며 아프고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남동생이 리모컨으로 제 머리를 몇 번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진 거였어요. 이후 쭉 잠잠하다가 남동생은 공익근무를 할 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남들과는 달라. 난 두렵거나 무서운 게 없어. 난 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내 몸은 흉기야. 자기애가 이전에 비해 과하게 커져 있었고 이때부터 슬슬 저를 너라고 부르면서 멍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밀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며칠 뒤 미안하다며 명품백을 사왔는데요. 안을 보니 쪽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용은요.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당신은 이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저를 때리는 횟수, 강도, 폭언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너 때문이야. 너 진짜 X년이야. 작년 초엔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을 사기로 했었습니다. 당일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려는데 남동생이 직원분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자기한테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잘하긴 하지만 저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동생은 메뉴판을 잘 안 보여주고 이거 시키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장난 반 농담 반으로 내가 사는데 나도 고르면 안 되냐? 그러자 듣지 못할 수준의 폭언을 날리며 제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말리는 가족의 말에 더 때리더라고요. 결국 음식값을 지불하고 남동생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호텔에서 가족 중 한 분과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왜 왔어? 제 뺨 때리려고요? 이리 와.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곤 웃으며 가려다가 가족에게 뺨을 맞고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저만 들리게 제게 욕을 했습니다. 저 범죄자는 안광이 없는 게 나랑 비슷해. 누군가 나한테 좀 시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싸우고 싶어. 야, 죽여버리고 싶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야 너 진짜 누나한테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어? 아니요. 제가 그랬겠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노발대발하니까 또 때리려고 왔다가 저지당하고 나간 뒤 가족분의 케이크를 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는 하여간 멍청한 애들이 문제야. 똥통에 있는 것 같다니까. 스스로를 믿으라. 잘 사는 방법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남동생은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참고로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메일 온 거 보면서 크라임 사건 다루고 나면은 재판 판결문집에 그 피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혀 있는 짤막한 몇 줄이 있는데 그거 읽는 기분이 좀 들 정도로 되게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은? 조현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폭력적이고 망상도 있고 특히 망상이 심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기질적으로 심각한 조현병이 청소년기부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병이에요, 병. 그건 병을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례에서 좀 부모는 이런 상황을 몰랐나? 알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분들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뒤고 어. 이제 시작했던 거는 청소년기 뭐 14살 14살? 이때였으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누나한테만 그런 건지 그게 기준이 좀 될 것 같아요. 누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약간 그런 습관적인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딴 데 가서도 그런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른 가족한테는 안 갑니다. 누나가 좀 약하고 본인이 편안하고 무난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동석 앞에서는 또 꼼짝도 못해요. 분노 조절 잘해. 완전 애기 같은 아니면 여성한테 노인한테만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 딱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네. 찍소리도 못 해요. 뭔데? 그럼 끝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은 딴 데도 그런 행동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정도 판결이 났어도 남자가 들어올 때는 공격을 안 하다가 여자가 들어올 때 그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거는 또 뭔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현병이 네. 완전히 미친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의식도 있고 인식도 있고 계획성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전히 망가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수준의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누나한테만 그랬다고 저는 하면은 못된 동생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자기를 잘 감추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폭력적 성향이 큰데 그거를 감춰진 어떤 존재한테 표출하는 나쁜 놈인 느낌이 더 큰 거죠. 저도 사실은 제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저희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되게 못되게 굴었대요. 라면끼리 와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누나가 봤을 때 못난 동생, 못된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나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폭행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가방 사준 다음에 때리는 횟수, 강도, 폭언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러니까 정도로 계속 늘어났다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거니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이게 악화됐다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악화인지 아니면 말대로 성격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치밀해진 건지 이게 사실은 정신질환과 심리적 장애를 가르는 경계가 되거든요. 그 누나한테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심하게 하죠. 심하게 됐다고 보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죠. 제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네. 참 충격적인 계속 놀린 적이 있어요 누나를. 네.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놀리다 보니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인데 네. 칼 들고 누나가 내 찌른다고 얼마나. 돌아와서 제가 내 방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문을 발로 차가 문이 아직까지 그 문에 누나 발자국이 있어요. 이게 문이 부서진 자국. 얼마나 많이 놀리셨길래. 근데 그런 거 보면 네. 이게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남매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동생에 대해서 과하게 표현하는 건 있는데 아마도 누나 기준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이것도 계속 객관적으로 옆에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를 또 엄마 아빠한테는 별 문제 없는데 누나한테만 한다면 누나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애정 표현 자기 변호를 뒤늦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네. 뭐 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누나가 그 네. 기억하고 있더라고 아직까지. 네. 누나 미안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무서웠던 거는 그거에 앞서서 크라임이 얘기를 했던 거는 특히 뭐 20, 30대 남성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감, 세상에 대한 혐오감 그러면서 항상 또 약자를 좀 골라서 괴롭히고 무차별 살인 시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멘트가 뭐 프로필 멘트도 그렇고 계속 뭔가 중얼거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자기가 중얼중얼거리고 망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형태의 어린태의 그런 폭력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나쁜 건 네. 맞아요. 나쁜 네. 건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게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정신질환의 조현병과 그 유에 있는 어떤 의증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나쁜 놈, 심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가는 건지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은 의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부모랑 얘기를 해서 만약에 죽을 것 같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3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사나요? 저는 나갈래요. 나 동생이랑 연 끊을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상처받으세요? 아니. 공익 이후에 스트레스가 받았는지 공익 이후에 심해졌다고 하니까 거기 갔다 온 것도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정상적인 네. 거죠, 사실. 그렇죠. 어. 객관적인 판단은 필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건 맞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 애청자입니다. 제 고민은 아빠에 대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아빠는 퇴근할 때 통구이 치킨을 사오던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아빠는 임신 때부터 바람을 피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고 큰 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바람 피우는 문자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빠가 도박으로 빌라를 날리고 빚이 몇 천이 되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생과 엄마와 함께 엄마의 고향으로 가면서 아빠와의 인연은 끊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와의 인연은 쉽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친할머니를 아빠와 함께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알바한 돈 10만 원을 할머니에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돈의 절반을 빼앗는 걸 보았고 참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연락이 끊겼을 때 저는 26세 임신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던 중 갑자기 부정수급으로 걸렸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신불자여서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아빠는 노동직으로 일하며 월급이 꽤 많았고 제 통장에 아빠의 월급이 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놀라서 아빠에게 전화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다라라락 돈 뽑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제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고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야, 그 네 아빠 합정역에서 찾았어. 노숙자로 지내고 있더라. 얼른 데리고 가라.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못 박았고 차단했습니다. 고모들이 아빠 엄마의 이혼 당시 얼마나 매부를 찾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수년 흘렀고 최근에 또다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내 월급이니까 그대로 노무사한테 보내.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 월급을 받아야 하고 그걸 다시 노무사에게 보내면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해도 저에게 아무런 범법 획기가 없는가입니다.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장 때문에 합격 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신랑이 나중에 혹시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저는 절대 모실 생각이 없는데 또 쉽게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딸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쉽게 네네. 말하면은 야 이러고 싶나?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뭐 불가능해요. 다 제 동의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빠가 뭐 들어갈 테니까 네 공인인증서 해달라 뭐 해달라 이래가 해줬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금융기관 가서 내 이름으로 발급된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해지하십시오. 못 쓰게 해야죠. 공범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은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도 안 되고 일반 기업도 다 안 체크합니다. 돼요. 절대 이거 안 돼요. 했으면은 일반 기업의 이런 맞아 부정수급이면은 안 되죠. 아예 사기죄예요. 그럼 부정식 공무원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가서 나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내가 모르는 거라든지 잘못되는 거 있으면 다 정리가 우리가 자동 계좌이체 하는 것도 정리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됩니다. 이 따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좀 마음에 좀 그랬던 게 아버지 모실 거야라는 말에 100% 그냥 안 모실 것 같았던 앞에 사연 내용인데 또 주저하거든요. 이거를 마음을.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데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법상으로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왔을 때도 부양의 의무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무조건적 부양 의무, 네. 우리 1차적 부양 의무라 표현하거든요.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얘를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내가 다 먹고 났을 때 남는 걸 해주면 돼요. 근데 해주긴 해줘요. 2차적 부양 의무라 표현하는데 이 자녀가 비록 이 부모가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왔을 때는 만약 자기가 벌이가 괜찮다 그러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뭐 매월 10만 원, 20만 원이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그때쯤 해도 되니까 지금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 하는 구하라법
많이 네.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같긴 해요 지금 좀. 네. 고아라 씨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그거는 진짜 난망한 일이고 법적으로 말씀하신 게 변호사님 말씀이 맞지만은 저는 이건 안 보고 살아야 돼요. 네. 왜냐 지금 이분은 자기 자식도 있잖아요. 사연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굶어 죽거나 뭐 진짜 얼어 죽을 정도면 조금이나마 해주는 건 그 다음에 문제지. 지금처럼 미적미적하면은 그 사람 또 미련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똑같이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기꾼들이 그걸 또 이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본인도 전과자가 돼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 같은 분이 그러니까 항상 세계를 두 개로 보실 것 같아요. 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족 다 뭐 떠나서. 도박 중독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파멸로 끌고 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 저도 배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끊어야 된다. 네. 줄 필요가 없다. 그럼 나의 아저씨에도 나오지만 뭐 부모의 빚은 그 유산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네. 네, 이양이 안 되니까. 아, 상속 포기를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빚지고 살아있을 때 자녀가 갚아야 될 의무는 1도 없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일상 가서 대리건이라고 우리 배우자인데 우리 가정사에서 이 사람이 빚진 거라면 내가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명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뭐 보증을 쓰거나 이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냉정하다고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네. 자,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 친구의 딸아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상사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상사의 집요한 회식 참석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했고 술자리에서 상사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업무 지시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회식을 빠져나왔고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에 시달리다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구 딸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극심한 조울증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항고를 준비 중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 의견서를 첨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해자의 범죄 심리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범죄 심리를 자문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해자의 행동 패턴이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 절실합니다. 혹시 배상훈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요? 읽어주신다면 불기소 결정문과 이의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도움과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거가 없으면은 변호사님 이게 예. 항상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증거가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네. 형사재판이라는 게 증거재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판 가서도 마찬가지고 증거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준강제추행죄가 뭐 어떤 죄냐면 자고 있는데 만졌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면 막 CCTV가 있다든지 등등의 증거가 있으면 뭐 이렇게 될 일 없는데 아마도 다른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뭐 주위에 사람들도 뭐 봤으면 됐죠. 그렇죠. CCTV 목격자도 본 없는 사람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뭐 어떤 친체 접촉을 느꼈었고 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증거가 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좀 그래서 해봅니다. 저한테 뭐 분석이나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유죄가 나오진 않아요. 전문가의 분석일 뿐이지 증거가 아니거든요. 아,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의 재판은 다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을 또 유죄로 할 수도 있다고 판사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고를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저한테도 이런 게 여러 건 옵니다. 이렇게 좀 요청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개싸움이 돼요. 그러면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저랑 비슷한 사람한테 똑같이 분석한 정반대. 아. 그럼 진짜 그건 뭐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조금 더 증거를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준강제추행이라는 게 좀 그래요. 네. 준강제추행은 의식 없는 사람한테 강제추행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부인하면 증거는 CCTV나 다른 그거 하고는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리 사연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막 불필요한 신접촉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네. 준강제추행은 아니에요. 어. 네. 했으면 강제추행이에요. 어. 그럼 그때 어떤 그 증거라든가 그때의 아니면 증거. 그때의 어. 어떤 목격자라든가. 어. 그런 것도 정황상, 찾아보시는 게 정황상 어떨까. 예를 들면 어느 누가 봤는데 아니면 누가 CCTV 봤는데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이 도움이 훨씬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기 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음. 내 친구한테 나 누구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빙성 있어 보인다면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강제추행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불필요한 시접속 네. 보고 있는데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청에 이제 신고하는 것들 등등을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준강제추행죄를 지금 무혐의 받은 거를 증거불충 무혐의 받은 거를 번복시키기엔 사실 저는 어렵다고 좀 이의신청한다고 한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 다른 건에 분명히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회사는. 그런 정황적인 네. 부분을 찾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탐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가 다른 이런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의 증거가 있으면 네. 이 증언의 신빙성을 조금 더 더 갈 수가 있고 네. 또 이 사람을 뭐 성희롱 같은 걸로 징계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또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고 또 강제추행죄라는 건 형사적 처벌이니까 그거조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쉽지 않...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중강제추행 자체가 그 자체가 하고 원래 있을 그래요. 때. 그러니까 더 막 억울하실 것 같아요.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 인정해요. 만지긴 만졌는데 예컨대 안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추행. 그러니까 네. 준강제추행이 되는 경우가 합의하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하에 합니까? 그런 경우가 준강제추행이 많이 됩니다. 준강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한 거는 맞아요. 한 거는 맞는데 가해자는 합의하에 했다 그러고 나는 의식이 없었다 그러고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가 대다수 이거거든요. 그 앞에 준이 붙는 준자가 게. 그겁니다. 어. 준. 네. 근데 아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그렇죠. 인정 안 않으니까. 하는데 다른 증거가 있어야죠. 예, 근데 그럼 그걸 인정한 거는 뭔가 누가 봤거나 아니면 뭔가 있거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있어야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아니면 뭐 예. DNA가 있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 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있었기 뭐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려워 보여요. 이게 항상 또 피해 당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해바라기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한참 지나서 가잖아요. 맞아요. 한참 그때는 다 지나서 없어져. 그 결심하기까지가 너무 걸리죠, 당연히 시간이. 네. 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안타깝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요 정도 네. 조언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연들 모아봤습니다. 또 이번 주 협박 시간 가져야죠, 하나씩. 아,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변호사님 이번 주까지 나오셨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손님을 모셔놓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다음 주 당장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지금 출연 다 끝나신 거지?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만들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니 근데 너무 현실이에요. 제작진 위에 사람들이 좀 너무 무책임하지만 참 현명하다. 그거 와줘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댓글 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무책임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누잼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저라도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좀 맞아요. 와주세요. 댓글 좀 써주시고. 이번 주는 많이 넘는 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아래 주소로 crim@pod.bang.com으로 사연, 의견 여러 가지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박 변호사님 다시 또 뵈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재밌어요. 네. 예. 연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불러주십시오. 네, 맛깔나고 네. 메소드가 있어. 대사- 확실히. 대사를 좀 많이 넣어야 근데 되겠어. 문제는 네. 대구나 경상도 사람 위주로 좀 해주세요. 가족끼리 마음이 달라서 그좀 이게 이상해요. 한 분은 고향이 거기. 엄마하고 동생은 서울말 쓰는데 중간에서 사투리 쓰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